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홈퍼니싱 업계의 거인 윌리엄스 소노마의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접근법이 조금 특별해요. 보통 이런 실적 발표를 보면 CEO의 그 화려한 비전이나 그렇죠. 아니면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 속 그 미묘한 뉘앙스에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쪽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과감하게 그 모든 걸 걷어내고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제프 하위의 준비된 발언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보려고 합니다. 아, CFO의 발언이요? 네, 왜냐하면 CEO의 비전이 우리는 저 멋진 산정상에 오를 겁니다 라는 선언이라면 CFO의 발언은 뭐랄까,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는 이렇게 닦여 있고 우리 배낭에는 몇 실치의 식량과 어떤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죠.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숫자를 통해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윌리엄스 소노마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세 폭풍 속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CFO의 발언은 회사의 운영 모델이라는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효율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계기판이요? 네, 그 계기판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크게 네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윌리엄스 소노마가 스스로 내세우는 경쟁 우위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둘째, 그 경쟁 우위가 3분기 실적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셋째, 회사의 금고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특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관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CFO 제프 하위가 발언 서두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5가지 기둥으로 요약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건 어느 회사나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하, 그렇죠. 멀티 브랜드, 규모의 경제, 멀티 채널. 좀 상투적인 표현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아, 시스템이다. 네. 첫째가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는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둘째가 시장을 장악하는 규모와 스케일. 셋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BTB까지 아우르는 멀티 채널 플랫폼이죠. 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가 핵심인데 바로 고객 서비스와 정가 판매 중심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운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브랜드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팔 수 있고 그걸 또 할인 경쟁 없이 정가에 팔면서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 능력.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5가지 기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작동 원리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의 핵심이었어요. 아하. 예를 들어 멀티 채널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리테일, 이커머스, BTB 채널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 겁니다. 오, 그게 중요하네요. 네. 또 강력한 운영 모델 덕분에 엄청난 관세 압박 속에서도 이익률을 지켜냈고요. 이제부터 그 작동 원리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모두가 걱정했던 그 관세 영향을 뚫고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3분기 매출부터 한번 보죠. 네. 매출은 18억 8천만 달러, 비교 매출은 4% 성장했고 모든 브랜드가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특히 오프라인 리테일이 8.5%나 성장하면서 전체를 이끌었고 이커머스도 1.9%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오프라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온라인 성장이 주춤하기 마련인데 두 채널을 모두 성장시켰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랬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이에요. 46.1%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bp, 그러니까 0.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상식적으로 관세 폭탄을 맞았으면 재료비나 물류비가 올라서 이익률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다들 그렇게 예상했을 텐데 어떻게 반대로 0.7%나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거의 마술처럼 들리는데요? 마술처럼 보이지만 CFO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이 0.7%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8억 달러가 넘는 매출에서 0.7%는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이 넘는 이익입니다. 와. 관세 때문에 수백억을 손해볼 거라던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그만큼을 더 벌어들인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CFO는 이 마술의 비결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상품 마진 개선입니다. 여기서만 60bp, 즉 0.6%포인트의 이익률 상승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대부분이 나왔네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운이 좀 따라줬어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긴 했는데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예외 조항 덕분에 실제 비용에 반영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진 거죠. 아, 일단 시간을 번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번 시간 동안 회사가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선매입 전략으로 원가를 절감했고요. 여기에 이전에 발표했던 6가지 관세 완화 전략, 예를 들면 일부 가격을 올리거나 중국 외 다른 나라로 공급처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드디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락한 해상 운송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관세라는 악재를 뚫고 상품 마진을 끌어올린 겁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노력했네요. 그럼 두 번째 비결은요? 두 번째는 공급망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30bp의 기여가 있었는데 이건 고객 서비스 개선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고객 서비스요? 네. 가구를 배송하다 보면 파손되거나 고객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줄인 겁니다.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서 파손율을 낮추고 고객 불만을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된 거죠. 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돈까지 아끼는 정말 이상적인 결과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총 90bp가 올랐는데 최종적으로는 70bp만 상승했으니 20bp를 깎아먹은 요인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바로 점유 비용, 즉 매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20bp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아... 하지만 이건 오히려 좋은 소식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오프라인 리테일 실적이 8.5%나 성장했잖아요. 네네. 매장에 손님이 몰리고 매출이 오르니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방어를 해냈네요. 그럼 이제 비용, 즉 판매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살펴보죠.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판매 관리비는 매출의 29.1%를 차지해서 작년보다 60bp, 즉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거죠. 비용이 늘었군요. 하지만 CF1은 이 비용 증가가 아주 건강한 증가라고 설명합니다.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원인을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는데 여기서만 50bp가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글쎄요, 왜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늘어난 겁니다. 아, 그건 정말 기분 좋은 비용 증가네요. 그럼 나머지 10bp는 어디서 온 거죠? 광고비였습니다. 광고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돈을 쓴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채널에 광고하면 확실히 매출이 오른다는 게 증명된 디지털 광고에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로 사이트 방문자 수 증가와 방문자당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요. 즉, 쓴 돈보다 더 큰 효과를 본 투자에 가까운 지출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리하면 매출은 견고하게 성장했고 관세를 뚫고 총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됐고 늘어난 비용조차 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 17%, 주당 순이익은 1.96달러로 5% 성장. 정말 빈틈없는 실적입니다. 네, 그야말로 철벽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분기 동안 돈을 잘 벌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진짜 체력은 꾸준함과 위기 대응 능력에서 나오잖아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얼마나 튼튼한가요? 한마디로 요새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요? 네, 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만 8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이 회사의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든든하게 들릴 말이 뭘까요?
CFO가 직접 언급한 No Outstanding Debt. 아, 바로 갚아야 할 빚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빚이 제로라고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대에 부채가 없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겠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으로 나갈 돈이 없으니 그만큼 이익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고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버틸 체력이 엄청나다는 뜻이니까요. 현금 흐름도 아주 좋아서 이번 분기에만 영업활동으로 3억 1,600만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2억 6,700만 달러, 배당금으로 8천만 달러, 합쳐서 3억 4,700만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네요. 네, 잠깐, 방금 영업으로 번 돈이 3억 1,600만 달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번 돈보다 더 많이 주주에게 줬다는 건데 이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회사가 시장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자신감의 신호다? 네. 우리는 이번 분기에 번 돈 이상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니 이보다 더 많은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니 가능한 배짱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신감의 표현이었네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재고가 작년보다 9.6%나 늘었던데요. 보통 재고가 늘어나는 건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CFO도 그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할 것을 알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고가 15억 달러로 늘어난 게 걱정돼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 직접 언급을 했군요. 네. 늘어난 재고 중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이 아주 특별한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요인이요? 네. 그중 4천만 달러는 재고 자체의 가격에 관세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장부상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3천만 달러는 일부러 미리 사둔 전략적 재고라는 겁니다. 전략적 재고라면? 앞으로 관세가 더 오를 것이 뻔한 품목들을 아직 관세율이 낮을 때 미리 대량으로 사서 창고에 쌓아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특별 요인 7천만 달러를 빼고 나면 실제 재고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과 비슷한 건강한 수준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히려 위기에 대비한 똑똑한 재고 관리 능력을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스마트함을 보여주는 지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3분기를 보냈고 재무 상태도 튼튼하니 미래에 대한 전망, 즉 가이던스도 당연히 긍정적이었겠죠? 네, 그런데 단순한 긍정을 넘어선 거의 폭발적인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폭발적인 자신감이요? 먼저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에서 5% 사이로 유지했어요.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니 일단 매출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 전망이었습니다. 기존의 17.4%에서 17.8% 사이를 예상했는데 이걸 17.8%에서 18.1% 사이로 무려 40bp, 0.4%포인트나 올려 잡았습니다. 와,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똑같이 벌 거라고 예상하면서 남는 이익은 더 많을 거라고 전망을 바꾼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비용을 통제하고 효율을 높여서 이익을 더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CFO가 현재 관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해도 회사가 부담하던 추가 관세율이 평균 14%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구에 대한 신규 관세, 중국, 인도, 베트남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서 무려 29%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관세 부담이 2배로 뛰었는데 이익 전망을 오히려 올렸다고요. 그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외부에서 덮쳐오는 29%의 관세 파도를 내부의 6가지 완화 전략과 공급망 효율화라는 서핑보드를 타고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와. 관세가 오르는 건 우리 통제 밖의 일이다. 하지만 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내부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은 우리 통제 안에 있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히 던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주주 환원 약속도 있었죠. 네, 단기적인 이익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7,500만 달러를 이커머스 기술 개발, 오프라인 매장 최적화, 공급망 혁신에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16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것에 더해 이사회에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억 달러요? 네, 기존에 남아있던 것까지 합쳐서 총 16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윌리엄스 소노마의 CFO가 제시한 청사진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출 성장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서 수익성을 지킨다. 네, 그렇죠. 특히 관세율이 2배로 뛰는 최악의 외부 환경조차 통제 가능한 내부 문제로 치환해서 풀어버리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결국 윌리엄스 소노마의 진짜 무기는 통제입니다. 관세처럼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외부 변수조차 가격 정책, 공급망 다변화, 비용 절감이라는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자체가 변수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부채 없는 튼튼한 금고가 버티고 있고요. 윌리엄스 소누마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을 예측 불가능한 파도로 보지 않고 언제나 치는 파도라고 여기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견고한 배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기업이나 혹은 당신이 속한 조직은 거대한 외부의 파도를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그저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자신만의 견고한 배를 만들고 있나요? 아마도 그 차이가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